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나이는 벌써 40대가 되었네요.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통성명을 하게 될 때 저도 모르게 나이와 이름 다음으로 직업이나 학교를 물을 때가 있어요. 꼭 그 사람의 뒷배경이 궁금하기보다는 초면에 어색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니 뻔한 질문들 중에 몇 가지에 속할 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배경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저와는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학벌을 보고 그걸 그 사람의 인격체로 판단하는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신과 닮아있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되려 자신과 정반대인 사람을 선망하고 호감을 가지기도 하죠. 시어머니가 딱 후자였던 것 같아요. 전 그저 보통의 교과 과정을 마치고 고향인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직장이 서울이었던 터라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도 저와 비슷했고 끼리끼리 만났습니다. 그런데 때 아닌 학벌 스트레스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는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지방대 출신이라고? 우리 아들은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 나왔는데 좀 차이가 있구나. 남편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명문대는 아니었고 그저 서울에 있는 대학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도 계시는 마당에 꼭 시어머니의 말씀이 저와 남편이 학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듯이 계속 돌려 말씀하셨어요. 친정 부모님도 뭔가 뉘앙스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헛기침을 한 번씩 하셨죠. 슬슬 불쾌해질 때쯤 남편이 분위기를 띄우며 결혼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워낙에 연세가 있으시고 옛날 분이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직장에서도 보면 나이 많은 상사들이 꼭 하는 소리였거든요. 제가 막 회사에 입사할 때 면접관이 지방대 출신이라서 힘들겠다는 둥 시어머니 말씀과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기분 나쁜 마음은 접어두고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그러던 와중에 서울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시댁이 2층 주택이라 빈 방이 많아서 시집살이를 자처해야만 했죠. 정말 쪽방에 살지언정 시댁에서 사는 건 피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야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상견례 때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셨습니다. 같이 살게 되고 처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던 아침이었는데 일부러 알람도 맞추고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저도 남편과 같이 출근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얼레벌레 시어머니 눈치를 봐가면서 상을 차리는데 계속 한숨만 푹푹 쉬시더니 못 배워서 잘 모른다는 둥, 이래서 학벌을 봐야 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시는 거예요. 뭐 명문대에서는 시댁 첫날 상 차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나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는 법이라도 가르쳐 줄까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꾹꾹 참으면서 차렸습니다. 다 차리고 가족들이 나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왼손잡이라서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니까 여기가 저승이니? 어딜 왼손으로 밥을 뜨니? 집에서 그런 거 안 배워? 학교가 부실해서 그런가 부족하구나. 저는 살다 저승에서 왼손으로 밥 먹는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왼손잡이가 얼마나 많은데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지? 하며 시어머니를 쳐다보는데 절 보지도 않으시고 중얼중얼 계속 못 배웠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컥울컥 올라왔지만 같이 앉아있는 남편과 시아버님을 생각해서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드시던 숟가락으로 제 왼손을 탁 때리시더니 왼손 쓰지 말라고 했잖니. 못 배운 것이.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열받아서 회사에 일찍 가겠다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는 제 뒤로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험담이 들려왔어요. 남편에게 그러게, 좀 배운 애를 만났어야지. 어찌 저런 애를. 회사에 가서도 계속 생각나고 눈물이 막 나는데 뒤늦게 온 남편이 절 달래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원래부터 교육에 예민하시고 좀 과하시다고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 말이죠. 돈 모을 때까지 딱 1년만 참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위안이 되기는 했어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줘서요. 시어머니의 공격이 들어올 것 같으면 남편이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한 번씩 외식하자고 하고는 저녁을 먹고 들어갔어요. 되도록이면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였죠.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한계가 있었죠.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시한폭탄 같은 동서가 나타났거든요. 외국에 있어서 결혼할 때도 자리하지 않고 한참을 못 보다가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전 그저 외국에 살고 있다고만 들었는데 알고 보니 고학력 최고봉인 겁니다. 동서가 온다고 한 순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잔치였어요. 일주일 전부터 저에게 뭐 사와라, 뭐 장봐와라, 얼마나 유난을 떠시던지 대통령이라도 방문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귀띔해달라 물으니 동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왜 그리 난리이신지 대강 예상이 됐습니다. 동서가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에게 전 그저 투명 인간이었어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동서는 수저만 들었는데 고생했다는 둥, 힘들지 않냐는 둥, 어화둥둥 난리도 아니시더군요. 그 상은 제가 다 차린 거고 고생은 제가 했는데 말이에요. 퇴근하고 바로 상 차리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저는 없는 사람처럼 안 보이시는 줄 알았는데 간간히 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또 제가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것과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동서에게는 너무 대단하다면서 한껏 치켜 올리셨습니다. 잘 배운 사람들이 예의도 바르고 세련됐어. 우리 변호사님은 어쩜 이리도 멋지게 입었는지. 제 저 머리 촌스러운 것 좀 봐라.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저런다. 동서는 웨이브가 들어간 긴 머리였고 전 생머리에 반묶음한 머리였어요. 어떻게 트집을 잡아야 학벌에서 외모까지 이어지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태도는 더 웃겼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면 절 봐서라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 자기가 머리를 뉴욕 어딘가에서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자랑을 해댔어요. 진짜 그때는 상 위에 있던 개다리로 찍어버리고 싶더라고요. 한 차례 식사를 끝내고 차와 과일들도 제가 다 내갔어요. 동서가 도우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험한 일은 저 같은 애나 하는 것처럼 동서를 주방 밖으로 밀어내시더군요.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두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도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지. 가만히 앉아서 제가 주는 거 다 받아 처먹고 갈 때도 저한테 고맙다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시어머니보다 동서가 더 꼴배기가 싫었어요. 설마 자주 오겠어? 볼 일 별로 없겠지 하고 넘겼는데 그 후로도 계속 무슨 맛집 방문하듯이 밥을 안 먹어서 들렸다는 둥,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들렀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면서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변호사님이 오시니 상 차려라 하시면서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저를 들들 볶아댔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오니 집안에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잔뜩 와 계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동서가 오더니 또 우리 변호사님 하면서 앉히고는 친구분들이 돌아가면서 법이나 소송 관련해서 묻고 동서가 답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이 드실 차를 대접해 드렸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친구분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으셨던지 몇 번씩 친구분들이 오셔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슬슬 싫은 내색을 보이더군요. 잘됐다 싶었습니다. 저러면 이제 잘 안 오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랑값으로 동서에게 차를 한 대 사줬거든요. 뭐 하나 더 떨어질까 싶었는지 동서가 뺀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저는 남편을 달달 볶았어요. 남편은 또 동서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 바빠질 거니 언제까지 그럴 순 없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아들인 네가 대신 맞아라 하고 엄청 때렸습니다. 그래도 본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제 말을 안 건지 아니면 저도 꾀가 난 건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손을 심하게 다쳤어요. 거래처에 갔다가 문이 고장나는 바람에 문에 끼어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러서 붕대를 감는데 간호사분께 부탁했어요. 기왕 하는 거 왕깁스로 해달라고 말이죠. 간호사님, 조금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아시죠? 손가락까지만 말고 요 위에, 아니 이 한참 위까지 좀 감아주세요. 알겠다는 듯이 간호사분이 웃으며 더 신경 써서 감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손가락에서 손목까지만 하면 될 깁스를 어깨까지 감았어요. 그 꼴로 가니 시어머니께서는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머리가 나쁘니 몸이 고생이지. 조심하면 되었을 것을 머리가 나빠 몸이 다쳤다며 혀를 끌끌 차시는데 그래 떠들어라. 난 아무것도 안 할란다 했습니다. 왼손은 절대 쓰지 말라 난리치셨으니 명절이던 나발이던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대단하신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명절상을 차리기엔 역부족이고 다른 가족들이 돕기에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손이 빠르고 요리를 엄청 잘하는 편인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단 한 번의 칭찬이 없으셨어요. 그저 잘하니 부려먹기 좋다 여기시고 이거저거 엄청 시키기만 하셨죠. 꼭 집에 일 잘하는 가정부 하나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넌 머리가 나쁘니 몸이나 써라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자는 심산으로 동서가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전 좀 붙여달라고 했는데 원래 전이 계란 입혀서 노란색이잖아요. 동서의 전은 전부 검었어요. 저도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든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선입견이었나 봅니다. 동서는 정말 똥손도 그런 똥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전이 안 익으면서 까맣게 탈 수 있는 건지 놀라웠어요. 시어머니께서 새벽에 잔뜩 만들어 놓은 전을 동서가 전부 땔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첫날 식사 자리에서 얹힌 밥이 그제야 내려가더군요. 보고 있던 텔레비전 속 명절 특집들보다 재밌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업체에 시켜서 먹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국과 과일들을 제외하고 그러자고 하셨죠.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는 듯한 동서는 아는 데가 있다면서 빠르게 전화를 걸어서 배달을 시켰어요. 진작에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지 그랬냐며 되려 시어머니를 가르치더라고요. 너무 고소했어요. 똑똑하지만 똘똘하지 못한 사람, 그게 딱 동서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 안 배워서 그렇지 요리 조금만 배우면 엄청 잘할 거라고 또 치켜 세우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딱 봐도 요리 고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앞날이 훤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서한테 간단한 요리들을 알려주겠다고 집에서 쿠킹 클래스처럼 이것저것 벌려놨었는데 동서한테 잠깐 계란말이 좀 보라고 하고는 친구분이랑 통화를 하셨어요. 그 사이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때 같은 시각 저랑 남편이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남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 쪽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오늘따라 노을이 심하게 붉다 했는데 저희 집이 타고 있더군요. 119를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계란말이가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를 몰라서 계속 켜두다가 연기가 심하게 나니까 가스레인지에 불을 막 부은 거예요. 그래서 불 앞에 있던 벽이 타고 불이 번지고 주방 쪽이 싹 다 타버렸어요. 시어머니 속도 싹 다 탔고요. 빈대 잡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 딱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계란말이 하나 가르치겠다고 양계장 값을 물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동서가 돈은 많으니 집 리모델링도 해주고
서로 좋게 좋게 마무리는 되었어요. 다만 저에게는 안 좋았죠. 동서는 주방과 더 멀어지고 온 가족이 제 손이 낫기만을 주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그 화재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좀 덜 비교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아쉬운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너무 불행하게도 얼마 안 가서 저는 깁스를 풀었고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셨어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식사에 온갖 경조사까지 말이죠. 이 집구석은 나 없을 땐 대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군말 없이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밤마다 남편 드자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남편이 다 받아줬어요. 진짜 1년만 참자 하면서 말이죠. 나 진짜 미쳐. 노예로제 걸리겠어. 시어머니 너무 미워. 이번엔 좀 아팠다. 미안해, 진짜로. 엄마가 유난이시긴 하지. 조금만 더 참아주라. 나봐서, 어? 더 때려, 더. 풀릴 때까지.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다른 것도 시키셨습니다. 집으로 날라오는 청구서 정리나 집안 가계부도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전에는 시아버님께서 다 하셨는데 최근에 지인분과 구두점 운영을 시작하게 되어서 집안일까지 신경 쓰실 겨를이 없으셨거든요. 그래도 그런 영수증 정리는 시어머님이 하시면 될 걸 정말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로 힘들고 집안일까지 하는데 너무 벅찼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집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등기가 왔어요. 우체부가 시어머니께 사인을 요청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굳이 화장실에 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와서 사인까지 하라고 말이죠. 전 화장실 청소 중이라 손이 더럽고 시어머니는 책 정리 중이셔서 멀쩡했거든요. 지켜보던 우체부도 시어머니께서 하시라고 서둘러서 권했습니다. 그런데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어요. 제가 손을 닦고 하려고 하니까 본인에게 받아야 한다고 우체부가 시어머니께 권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겁을 잔뜩 먹은 듯한 표정으로 우체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까마귀예요. 까막눈. 그제야 바로 고개를 끄덕인 우체부가 바로 저에게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사인을 하고 우체부가 돌아가고서는 시어머니에게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어요. 저에게 그렇게 교육을 운운하시는 분이 글을 못 쓰신다니요.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런 생각이 앞섰어요. 글씨도 모르시는 분이 이제껏 저한테 교육이 어쩌고 못 배웠고 남편에 비해 제가 부족하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었던 건지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당장 따지려다가 또 참았습니다. 남편한테 따지려고요. 잘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까막눈이시래. 자긴 알고 있었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런 분이 여태껏 날 못 배운 애 취급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척 좀 해줘. 그게 다 엄마가 한이 돼서 그래. 삼촌들 공부시키느라 엄마가 공장에 박혀서 미식만 돌렸어. 학교도 못 가고. 안쓰럽잖아. 대놓고 티내지 마. 그래서 더 그래, 엄마가 공부에 한이 많으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께서 어릴 적 집안이 많이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기도 했고요. 아들들 틈바구니에서 유일한 딸이라 집안일도 다 하시고 남자 형제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장에서 일했다고 말이죠. 게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시력도 많이 안 좋으시고요. 그 사연에 마냥 시어머님을 안타깝게 보고 그랬구나 하기에는 제가 여지껏 시어머니께 받은 핍박과 억울함이 너무 컸기에 전 시어머니께 꼭 한 방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벼르고 있다가 시어머니께 어버이날 편지를 써드렸어요. 어차피 못 읽으실 걸 알기에 여태껏 제가 받은 그 시집살이며 동서와의 비교, 그리고 시어머니는 글도 못 읽으시면서
글도 읽고 대학 나온 나를 왜 무시하시는 건지에 대한 억울함을 장문으로 적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과 함께 드리고는 전 비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걸 읽으시던지 안 읽으시던지 부끄러우시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안 읽으셨는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편지에 진짜 적나라하게 적어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시부모님 방 안에 도장을 찾고 있는데 서랍에서 제가 드린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편지에 빽빽하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글에 자음 모음 따로따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사전에 끼워진 채로 말이에요. 제가 편지지 가득 채워 써서 7장을 드렸는데 첫 장에 2줄 정도만 겨우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확 얼굴이 빨개지고 뭔가 모르게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모르는 부끄러움보다 알면서도 상대를 희롱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니까요. 욕만 안 썼지 까막눈인 시어머니를 놀리는 글이 가득한 편지를 그렇게나 정성스럽게 읽으시려고 애쓰신 시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졌습니다. 어릴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키가 많이 작은데 키 큰 친구들을 동경하면서 부러워하고 저보다 작은 친구를 되려 놀렸던 기억이요. 아마도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제 딴에는 시어머니보다 저의 지식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편지를 드린 것부터가 배움이 모자란 거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많이 서운하게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되돌려 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차라리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하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던지 했어야 했죠. 너무 비겁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겁함을 가릴 수 있을까 싶어서 큰 용기를 냈어요. 직접 시어머니께 편지를 읽으시고 저에게 화를 내실 수 있게 해야겠다 하고 말이죠. 그걸로 바로 서점에 갔습니다. 제가 누굴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글은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 권 글책을 사서는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부끄러워하시면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셨죠. 다 늙어서 너무 늦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드린 편지에 제가 욕을 잔뜩 써놨거든요. 딱 그거 읽고 저 혼내실 정도만 저희 해봐요. 제가 지방대라 좀 모자라기는 해도 동서보다는 제가 더 어머님이랑 붙어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끝내 남사스러우시다면서 안 한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면서 시어머님 시력도 안 좋으시니 그냥 두라고 하고 시아버님께서는 본인께서 볼 줄 아시니 이제껏 해온 것처럼 하면 된다고 만류하셨고요.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배움에 대한 열망에는 나이가 없더라고요. 몇 주가 지나서 퇴근하고 들어오니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 그 책들을 내미셨어요. 빈칸을 꽉꽉 채워서 말이죠. 그날부터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을 가르쳐 드리면서 소름 끼쳤던 게 시어머님은 정말 똑똑하셨어요. 이런 분이 왜 지금껏 공부를 안 하셨을까? 하셨으면 지금 한자리 하고 계셨겠다 싶을 만큼이요. 정확히 2달 만에 한글을 다 떼셨습니다. 온 집안에 한글 단어를 도배해 두시고 장을 보실 때에는 일부러 메모장 가득 목록을 적으셔서는 물건에 적힌 글자들을 일일이 읽으셨어요. 제가 가르쳐드린 건 읽는 방법뿐이었지 혼자서 다 하셨습니다. 저에게 맡기셨던 집안 청구서, 가계부 정리도 시간이 걸리시기는 하지만 혼자서 뚝딱 하셨어요. 제가 드린 편지도 어느새 다 읽으시고는 남편에게 제 험담도 간간히 하셨죠. 그간 며느리가 많이 괴롭혔냐면서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 보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을 더 설득했어요. 검정고시까지 준비해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며칠 걸리지도 않고 아주 쉽게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시고는 시어머니께서도 더 의욕이 생기셨는지 중학교 검정고시도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주말마다 시어머니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께서 자꾸 쉬운 문제를 틀리셨어요. 역시나 너무 빠른가 했는데 눈이 침침하셔서 안 보이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만 못 보시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하실 때도 물건을 헛잡으시거나 놓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너무 심해지셔서 안과를 찾았는데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이래서들 공부도 때가 있다고 하는갑다. 눈이 안 따라주네. 좀 해볼라니까. 중얼거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너무 애달프게 이야기를 하셔서 마음이 아팠어요. 괜히 제가 무리해서 급하게 해서 눈이 안 좋아지신 건가 염려도 되었고요. 잠시 학업을 멈춰둔 상태로 시어머니께서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기세등등하고 큰 소리를 떵떵 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 내내 우울해하셨어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득달같이 대학 운운을 하셔야 되는데 그마저도 맥이 빠지셨는지 제가 왼손으로 밥을 먹던 말실수를 하던 말이 없으셨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뭐라고 하시던 게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어머니의 공부는 막을 내리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송을 마치고 동서가 또 집에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기분이 좀 풀어지겠다 싶었죠. 역시나 고학력자가 와서인지 우울해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조금은 밝아 보이셨어요. 동서는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목이 마르다는 듯이 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네가 가져와라 라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냉장고에 시원한 식혜 있다. 너가 좋아하잖니. 갖다가 먹고 싶은 만큼 떠마셔. 좋게 말씀은 하셨지만 저 시키지 말고 네가 갖다 먹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이것이 제가 여지껏 시어머니께 글을 알려드린 대가인 건가 하고 말이죠. 민망했는지 동서는 바로 일어나 알아서 떠다먹고는 그 후부터는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간만에 온 집안의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음을 눈치챘을 거예요. 이전에는 시어머니께서 동서가 오면 잘 배워서 대단하다, 잘 배운 사람이라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동서를 칭찬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 있으면 어떤지, 확실히 그런 사람들은 다른지, 공부하면서 행복했었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남들이 보는 시선에 대해 물으셨다면 공부를 잘해서 오는 자기 만족이나 가치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동서가 좀 멋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 보이려고 시작했는데 진짜 잘난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지더라고요. 동서는 학비도 자기가 직접 알바하고 벌어가면서 다닌 사람이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꽤 끈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리는 정말 못해서 똥손이긴 하지만 말이죠. 찬찬히 동서 말을 듣던 시어머니는 뭔가 달라지셨습니다. 동서가 돌아가고 방에 있던 저에게 다가오셔서는 다시 해보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중학교 검정고시도 패스하고 고등학교까지도 하고 싶다고요. 본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답답하겠지만 저보고 꼭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투지가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처럼 다시 시어머니께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시어머니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제 머리로는 딸리더라고요. 너무 예전 공부라 기억도 잘 안 나기도 하고 어려웠어요. 중학교 검정고시까지 패스하시고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하실 즈음에 제가 아시는 분을 과외 선생님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저도 약해서 알려드리기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외의 과목 정도만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인지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계속 떨어지셨어요. 그 와중에 이전에 시어머님 말씀처럼 진짜 공부에는 때가 있는지 건강하시던 시아버님이 일하시다가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또 한 번의 공부를 중단하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님의 병간호만 하셨어요. 쓰러지셔서 오래간 일어나지 못하셨거든요. 아버님이 아프셨던 그 기간은 온 가족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두 분이 워낙 사이가 좋으셨던 터라서 시어머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셨어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시아버님 병실로 갔는데 시어머님께서 시아버님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계셨어요. 얼굴, 팔, 다리,
천천히 닦아주시고는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를 보며 이 양반이 처음에는 내가 글 못 읽는지 모르고 내 마음 사려고 편지를 꿰줬어. 뭔 글자인지는 몰라도 글씨를 참 잘 쓰는구나 하고는 내가 반했었지. 시어머니께서 한창 오빠들 뒷바라지하며 공장을 다닐 때 시아버님께서는 그 공장장 아들이었는데 시어머님을 볼 때마다 편지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너무 읽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냥 간직하고만 있으셨대요. 편지를 100통을 줘도 1000통을 줘도 시어머니께서 답이 없으니까 시아버님께서는 결국은 용기 내서 말을 거셨다고. 그 뒤로는 까막눈인 걸 눈치채셨던 건지 시어머님 미싱 자리로 매번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직접 얼굴 보고 꽃도 주고 다른 공장 언니들 몰래 약과도 주고 가면서요. 그 편지들은 얼마 전에 한글을 떼고 나서야 밤새도록 읽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때의 시아버님의 감정을 알고 나자마자 시아버님께서 쓰러지셔서 그때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많이 아쉽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끝내 시아버님께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시집살이를 시작하고 1년째 될 때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많이 힘들어하는 남편을 달래고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 1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약속한 그 1년이 된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큰 집에 시어머님 혼자 두고 저희가 나갈 순 없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그냥 이 집에 있자. 지금 모아놓은 돈 솔직히 얼마 안 되잖아. 여기는 방도 남아 돌고 그 돈 가지고 나가봐야 우리가 월세밖에 더 살겠어. 언제는 월세가 됐던지 사골세가 됐던지 단칸방이 됐던지 이 집만 아니면 된다며. 당장 나가고 싶다 했잖아. 그새 마음이 바뀌었어? 나 그만 맞고 싶어. 여기 봐봐. 등에 멍이 아예 배겼어. 안 없어진다. 남편 자신도 슬슬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피곤하니 그냥 원래 계획대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 때릴 테니 일단은 있어보자고 설득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 혼자 계실 거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집안일만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한사코 미친 듯이 집 청소에만 열중하셨어요. 꼭 수련을 하는 도인처럼 말이죠. 청소하시는 시어머님을 보다 보니 그제서야 시아버님의 배려가 엿보였습니다. 서랍장마다 작게 그림이 그려져 있더군요. 시어머니께서 글자를 모르시니 중요 서류나 도장 위치, 물건들 표시를 스티커를 붙여두시거나 시아버님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몇 달을 그러시다가 이제 더 이상 정리할 것이 없어지셨는지 한동안 안 오시던 과외 선생님을 다시 부르시고는 저에게도 공부를 빨리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시아버님 첫 제사 때 꼭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한 걸 알리고 싶으시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는 시아버님 첫 제사 때 직접 쓴 편지를 제사상 앞에서 읽으셨어요. 시아버님께서 연애 때 시어머님께 쓰셨던 그 수백 장의 편지에 대한 화답을 하신 겁니다. 두 분만이 아실 만한 내용이었지만 너무 늦게 답장을 보내 미안하다고 하시며 그동안 글 못 쓰고 못 읽는 거 반평생을 넘게 읽어주고 써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많이 불편했을 텐데 무식한 여자 취급 안 하고 모르는 척 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시어머님께서는 매해 찾아오는 시아버님의 제사 때마다 하나씩 이루셨습니다. 많이 늦으셨지만 대학에도 들어가셨어요. 2년제에다가 꼭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저 컴퓨터로만 다니는 학교지만요. 힘들어 하시면서도 결국 졸업장까지 따셨어요. 제가 시어머님을 배운 6년간 그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난 놈이라고. 시어머님도 난 분이신 거죠.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 헤쳐나가시는 분. 요즘에는 되려 저에게 잘못된 말 지적도 하시고요. 발음이 왜 그 모양이냐고 혼내세요. 이제 한글은 기본으로 다 하시고 영어 쪽으로 눈이 트이셨습니다.
푼수대기 동서가 요즘은 국제화 시대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시어머니를 자극했거든요. 영어 배우셔서 같이 세계 여행을 하자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어머님의 최근 목표는 영어 완전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저에게 왔고요. 집안에서도 영어만 쓰자고 하시고 텔레비전 재밌는 것 좀 보고 싶은데 맨날 CNN 외국 뉴스만 보세요. 제가 봐도 못 알아듣는 말만 잔뜩 들리는데 말이죠. 집안에서만 그러시면 그나마 나은데요. 집 밖에서도 예외는 아니시랍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어느 분이랑 부딪히셨는데 Excuse me? 아무리 영어가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시작하는 거라지만 시장의 그 어떤 상인분들보다 그 익스큐즈미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선 이렇게 절 가끔 난처하게도 하시지만 이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지셨습니다. 늦바람이 이렇게나 무섭다니까요. 나이는 꿈을 갖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신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학력으로 구박하던 시어머님의 글 떼고 며느리 학대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시어머님처럼 쉽게 뭔가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